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역시나 금세 국회에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예,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모시고 자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내용들 자세히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진녕 TV 대표 최진영입니다. 최진녕 TV 언제 네. 개국했어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 키르기스탄 가서 네. 방송을 실질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오늘 아마 한 4,000명 정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네.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또 못 다 들은 말씀 좀 저희 최진영 TV에서 들어주신다고 하면은 저에게도 힘이 되고 또 더불어서 펜앤마이크에 더 큰 힘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최진녕 TV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또 구독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은 알림.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랑입니다. 네. 예. 마침 시청하신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그것이 꿈이고 희망입니다. 예, 어제 대통령 최후 진술을 보셨고 또 내용도 자세히 좀 들으셨다고 했는데 일단 좀 감회가 어떠셨어요? 울컥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제 소회를 이렇게 썼습니다. 예. 77장의 윤 대통령 말씀이 7장인 듯 술술 읽혔다. 내가 과연 이런 변론 요지서나 최후 진술서를 쓸 수 있을까? 보통의 법조인들이 자신의 소회를 이 정도로 깊이 있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구속된 상태에서 하루 종일 탄핵 재판에 출석해 아무 말도 못하고 게 하는 재판장 아래 앉아서 듣고만 있다가 구치소 어두운 독방으로 들어가 이처럼 진솔한 글을 일필휘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무도한 좌파들 술 먹고 주정뱅이냥 그런 얘기했죠. 제가 댓글을 봤습니다. 이재명과 클래스가 다르다. 내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영달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대통령 하면서 좋은 게 좋다고 타협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리고 퇴임하고 나서는 봉하대군처럼 60명, 70명 어떻게 보면은 그 경호원 거느리고 그냥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그 삶을 스스로 거부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진정성이 많은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계엄령이 계몽령이다라고 했는데 계몽령의 진술을 담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아마 내용을 조금 자세히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비상계엄을 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란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초기에 국민들의 반응이 좀 이런 반응 아니었습니까?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네, 저 또한 깜짝 놀랐죠. 도대체 무슨 긴급 한 어떤 성명을 발표하나 했었을 때 초기에는 연말 연시에 이게 무슨 일인가 했었죠. 하지만 윤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을 하다 보면은 가장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고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처해서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고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다. 제가 어제 77장에 되는 원고를 다시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중에 위기란 얘기가 수십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느끼는 그런 탄핵농단, 입법농단, 예산농단에 따르는 국가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제도적으로 있는 상태 속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봐도 이게 도대체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어떤 계엄령을 했다는 것은 저는 전후 맥락상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마음이 그 고독한 결단이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진정성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정말 마치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 I have a dream이라고 했던 마틴 루터 킹의 그 스피치가 역사에 남은 것처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어떤 호소,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에 길이 남을 어떤 중요한 그 어떤 이정표가 되는 스피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내용 중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엄들은 대개 특히나 이제 1980년대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대한 계엄은 약간 공포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상계엄은 그것과 달랐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저만 해도 뭐 비상계엄하고 했을 때가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잘 몰라요. 예. 그렇지만 우리 선배님들을 통해 가지고 또 5.18 뭐 이런 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무장 투쟁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에 총탄이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만 해도 300명 거기에 관련된 스태프들까지 하면 수천 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꼴랑 거기에 200명 들어간다고 해서 진압이 됩니까? 끌어낼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말 이분은 정말 탁월한 그 법률가다라는 것을 탁월한 검사다라는 것을 느꼈는 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옆에 그 곽정근이가 지금 뭐 아직까지 그 정족수가 덜 됐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우린 그걸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어제 그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아직까지 정족수가 덜 됐으면은 끌어낼 필요가 뭐 있냐? 안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못 들어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200명이 넘어가지고 결의할 것 같으면 빼내야 되지만 아직까지 200명 채 되지도 않은 그런다고 하면은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거에 대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무도하게 이렇게 지금 그 비상계엄 이꼴 내란인 것은 그것은 프레임이다. 마치 뭡니까? 내란이 어떻게 그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비상 어떤 대권입니다. 그걸 행사하는 게 어떻게 내란입니까? 핵심을 봐야지. 말씀드린 것처럼 쥐들이 해서 한 2시간 반 만에 바로 해지를 하고 그 과정에 국회의원 하나 끌어냈습니까? 오히려 707 특임단장 뭐라고 했습니까? 그 15명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있다가 보니까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지나가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들 말로 끌어내고 잡아라고 했다고 하면 안규백 의원 바로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끌어내야 됐지 않습니까? 안 그랬지 않습니까? 우원식 문 넘어갈 때, 담 넘어갈 때 끌어낸다고 뭘 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객관적 증거를 봤을 때도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일부 민주당의 사주를 받거나 영향을 받았던 일부 그 증인들의 증언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그 맥락상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육성 영상이 좀 있나요? 어제 밤늦게 끝나서 그 영상물이 올라온 데는 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는데 혹시 윤석열 대통령 육성 영상 그거 한번 먼저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서서히 끓는 소단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 그 차원이 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관련된 예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미국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비상사태 선포를 해버렸어요. 네. 민주당 얘기로 치면은 트럼프 탄핵, 너 탄핵 아닙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제의 돈은 뭐죠? 피죠, 피. 그런데 우리 몸에서 피가 안 돌면 동맥경화돼 가지고 사람이 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농단, 예산농단 그리고 탄핵농단이다라고 하는데 예산농단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4조 원이 넘는 것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경찰, 국정원 그리고 검찰에 대한 특활비 그리고 특정 업무 특수 업무 경비를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화장실 청소도 본인들이 하고 있고 실제로 마약 범죄라든가 대공수사권 이 부분 아무것도 수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서서히 끓는 소단의 개구리처럼 앞날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으로 나가는 현실이 보여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리에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국정을 하다 보면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많이 보이는 것이 있지만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나면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그 국가의 어떤 안보를 파괴하며 나아가 경제가 무너지게 하는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산농단. 그러면서 하나 어제 대표적인 얘기를 듣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방 예산 중에 0.65%밖에 안 깎았다고 민주당이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 0.65%라는 게 드론, 미사일 또 어떤 그 국가의 정찰 자산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쏙쏙쏙 뺐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지금 봤더니만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서 민노총이나 이런 데에 지령을 했던 그 내용들 그 내용과 어떻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통령이 표현했습니까?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하느냐. 그리고 0.65%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에서 눈 2개 뽑아놓고 사람한테서 눈만 뽑았다. 이런 표현. 저는 그러면서 정말 등골이 오싹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정말 국방력으로 해서도 전 세계 5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국방력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봤듯이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킬체인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자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그것만 딱딱 찍어가지고 쏙쏙쏙 빼버렸는지 이거는 민주당 내부에 뭔가 북한과 내통하는 세력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도록 만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각종 탄핵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안보는 무너지고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대통령이 아니고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어떤 피토하는 심정을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계몽으로 말씀드렸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예. 그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셨네요. 국방 예산의 대폭 삭감. 그런데 그 예산을 상당히 삭감해서 우리 군을 무력화한 상황이었는데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6.5%만 깎았다 이렇게 주장한다. 0.65%. 0.65. 0.65%. 예, 6%요. 예.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2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핵심 전력인 지휘정찰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 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유격하는 KI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얘기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상각하고 5억 원만 남겼다. 참. 야, 그러면 진짜
구석구석 우리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으로 정말 중요한 요소들만 쏙쏙쏙 빼가지고 예산을 빼버렸네요. 아니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피가 모자라면 빈혈로 죽고 피가 안 돌면은 동맥경화로 죽는 겁니다. 예. 사망에 이르는 병이에요.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과다출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지만 결국 동맥경화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말이에요. 윤 대통령은 아까 지금 댓글에서 봤지만 비유도 찰지게 하셨습니다. 사람 눈에 그 많은 정말 우리 신체 중에 눈 2개 눈알만 뽑았다고 해서 뭐 그게 뭐냐라고 하지만 앞을 못 봐요. 먹고 살지도 못하고 화장실 가가지고 응가도 못해요. 혼자 결국 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유가 너무 찰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국방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실제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디만 놔뒀는지 아세요? 국회 예산은 남겼겠죠. 공수처 예산을 공수처 예산은 공수처 그렇네요. 예산을 남겨놓으니까 어떻게 네. 했어요? 윤 대통령 체포해놓고 그 다음 날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오동훈이란 공수처장이란 작자가 차장과 담당 검사들을 데리고 인근에 있는 고깃집 들어가가지고 45만 원어치 소고기 쳐드시고 정말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드시고 지들 가지고 한 와인 마셨습니다. 그래놓고 그거 뭘로 결제했는지 아십니까? 지들한테만 특별 하사금으로 민주당이 준 특정 업무 경비로 45만 원 결제했습니다. 다른 지금 그 경찰 검찰은 돈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그 우리의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삶과 관련되는 마약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련되는 어떤 그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들과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초대 공수처장 그 임명을 해놓고는 앞으로 민주당과 공수처는 협업 관계라고 했습니다. 협업 관계 해가지고 윤 대통령 체포 구속해놨더니만 그래 특정 업무 경비로 소고기 쳐드시니까 맛있더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쩔쩔매는 오동훈이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권력 구조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다.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다.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그냥 우리는 정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또는 언론에서 그냥 87년도 이후에 대통령제가 된 이후에 무슨 대통령이 제왕이 된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야당의 입법 폭주를 포함한 야당의 이런 제왕적 행태가 더 지금 큰 문제 아니냐 이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를 지들이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네. 저는 제가 그 사법시험 공부하고 헌법을 할 때에 헌법 파괴란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87년 체제는 행정부 체제가 뭐죠? 대통령제죠. 네. 그런데 지금이 대통령제입니까? 사실상 입법, 행정, 사법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는 뭡니까? 다수당의 대표가 실질적인 정부의 수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현재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의 어떤 그 시스템은 87년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파괴하고 그 대통령제를 사실상 의원 내각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끌어가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뭐죠? 정부조직법 바꿔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공약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했더니만 아직 못했어요. 2년 반 지났는데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 하고자 했던 것 하나도 통과를 안 시켰던 겁니다. 그래놓고 지들이 어떻게 했죠? 18차례 대통령 특검, 김건희 특검, 무슨 특검, 말이 특검이지만 그건 행정조치인 거예요.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 되는데 법을 통해서 사실 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19번의 특검이라는 것은 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행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입법부가 행정행위를 하는 것, 그게 의원 내각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87년 헌법 체제를 파괴하는 것은 누구죠? 그래서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의 이 상황 속에서 국헌을 문란하는 주체가 대통령이냐, 민주당이냐,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을 직격하는 것이죠. 예. 자, 헌법재판관 관련된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다룬 쟁점들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지 않냐. 정치인 체포 문제이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지금 내란 부분을 삭제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후 정치인 체포 문제를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헌법과 개헌법에 보면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한 비상 사태에서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가 있고 비상계엄을 했을 때는 행정과 사법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군정을 통해 가지고 행정 그리고 군사법원을 통해서 사법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그렇다고 하면은 국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지연 말단적인 이 사람이 맞느냐 홍장원이 메모가 실제 진실이 맞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헌법을 파괴를 누가 했습니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 입법 독재를 통해서 87년 체제가 무력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비상대권을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 조치만으로서 선이 그어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차제에 정말 비상대권으로서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문헌법으로서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정말 대통령과의 비상 어떤 그 대권이란 것이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논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지금 그 법적인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 부분을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아마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결정에서는 일부 헌법재판관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터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팩트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윤 대통령이 아주 날카롭게 사안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지금 그 관련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뭐 다 끌어내라, 뭐 국회의원들 싹 잡아 넣어라, 뭐라고 하지만 아니 현장에 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계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인원수가 아직까지 덜 됐다는 보고가 오는데 왜 빼냅니까?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 맡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소추안 자체가 모순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죠. 나아가 그 외에도 홍장원 메모라든가 아니면 곽정근 특정사령관의 핵심적인 진술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판단을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큰 틀에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가 가득한 그런 그 스피치에서 아마 적지 않은 재판관님들이 상당히 놀랐고 본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를 짚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께서는 이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봤군요.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헌재에서 다투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근데 이 정치인 체포, 내란 문제 외에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일부에서는 그것이 간담회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왜 국무회의 의원들 오라고 했고 왜 그때의 정족수가 되도록 기다렸느냐? 실질적으로 그 정족수가 11명이 차릴 때까지 상당 부분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놀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느냐? 행안부 장관이 내가 100회 이상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만큼 실질적으로 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를 했는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를 때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 발언하고 뭘 하고 하다 보면은 핵심 의안에 대해서는 정말 1, 2분 만에 끝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또 하나 어제 국회 윤 대통령 소추단이 얘기했는 게 옛날에 97년이었습니까? YS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긴급 재정 경제명령 그 또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그것을 발표할 때도 보안을 이유로 해가지고 국무회의 자체가 없이 해버리고 추후에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추후 추안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보안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실무자들한테 맡겨놓으면 그것이 외부로 다 새버리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선조치 후 서면 작업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것은 이미 우리나라 YS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했던 금융실명제조차도 그렇게 했고 그때 다 합헌으로 헌법재판소에 판단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지연 말단적인 것을 들어서 계엄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과 위반이 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예, 승리TV님, 장웅수님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대통령 최후 진술 중에 이런 부분이 조금 뒷부분에 있더라고요. 대통령께서 87 체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87 체제가 가지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의 어떤 상당히 낡은 시스템 이런 건 계속 지적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7 체제라고 하는데 87년 나이가 먹으면은 물론 굉장히 건강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연세가 드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대한민국 GDP 제 기억에 5,000불도 안 됐을 겁니다. 지금은 35,000불로 일본보다도 작년에 추월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어제 자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했죠. 민주당이 그렇게 경제가 어렵다 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일본을 극일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반일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유민주적 어떤 가치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일본을 이기는 극일했는데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일본을 이기는 그런 세대가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만큼 87년대 그때는 우리가 개발도상국 디벨로핑 컨트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디벨롭트 컨트리 실질적인 경제적으로나 민주적으로나 선진화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어른이 옷을 입으면 터집니다. 문제가 생기죠. 바로 예전에 87년은 어땠습니까? 호헌철폐 독재타도 간선 대통령을 직선 대통령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자고 했는 건 아닙니까? 네. 대통령 뽑아가지고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더니만 간선으로 했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제왕적 국회가 문제인 것이 노정됐지 않습니까? 여소야대가 되니까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아마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절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임기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기 복구한다고 하면은 개헌, 정치개혁 이런 부분에 몸을 담겠다. 그러면서 나는 외치에 집중하고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맡기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뭐라고 하냐. 민주당 그때 탄핵소추단 쪽에서 아니 복귀하면은 2차 3차 계엄 또 할 거 아니냐. 무섭긴 무섭나 봐요. 지금. 그런가요? 근데 윤 대통령이 내가 미쳤냐. 내가 왜 이걸 내 직을 걸고 했겠냐. 이것은 국민에 대한 계몽령이다. 이것은 민주당의 제1당에 대한 폭주에 대한 경고다. 그걸로 해서 목표가 벌써 이미
도달했다.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 세대가 현재의 위기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할 가능성은 없다고 국민들한테 그냥 선언을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폄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국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윤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일찍 사퇴를 하겠다라는 것과 개헌을 한다. 대신에 카드가 있습니다. 국회 해산하라.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해가지고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보관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해서 정말 대통령과 국회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떻게 보면 2025년 체제가 될지 아니면 2026년 체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의 희생과 결단이 없이는 이와 같은 그 87년 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돌아오신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러한 모습을 전 또한 제 정말 이 우리 페렌 마이크에서 정말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최후 진술 문제 좀 다뤄봤고요. 자, 다른 현안 좀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에 관한 선고 문제가 지금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네요. 헌법재판소가 27일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 일단 헌재가 선고 일자 기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참, 제가 이렇게 되묻겠습니다. 헌법재판관 대행님, 재판소장님 대행님, 그것도 헌법재판소 TF가 시키더냐? 아니, 참, 정말 본인들 스스로 재판관의 권위를 다 깎아먹어가지고 이제는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위에 헌법재판 TF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결정을 하는지. 오히려 더 빨리 해야 되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에 대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뒤로 하고 이것부터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어느 도단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할 때 결과가 어떨까? 저는 기각될 가능성에 오히려 한 표를 둡니다. 왜냐? 이 시점에서 안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아주 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 불임명이 위헌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임명하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3.1절 난리 납니다. 이게 뭐 100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1000만 애국 시민들이 광장으로 다 나오고,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 옛날에 지들 촛불 혁명이라고 했을 때처럼 불이 타버릴 겁니다. 실제로. 아니, 제가 뭐 불을 낸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국민의 열기가 뜨거울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후 맥락으로 봤을 때는 뭐 저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마은혁에 대해서는 권한쟁의가 기각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 할 가능성이 낮다. 다만 인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뭐 인용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권한쟁의 심판 때에 행정부에서 의견이 냈습니다. 이게 주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 그 최상목은 마은혁을 임명하라, 이게 주문이 아닙니다. 임명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임을 확인한다. 그 확인 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에 기속돼 가지고 임명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지금 법무부에서 지금 의견서를 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인용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최상목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변수가 또 있습니다. 뭐냐?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하기 전에 판단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설령 백보양보에서 마은혁에 대한 권한쟁의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최상목으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사실상 임명을 보류한다.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까지 현실적으로 마은혁이 재판부에 관여할 가능성은 사실상 5% 미만이다. 사실상 제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 마은혁 임명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지금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그렇죠. 점. 이 점이 분명하게
이건 이제 뭐 기존의 관례도 있고 명문적으로도 있죠. 여야 합의가 안 된 점. 또 하나는 이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국회의장이 자신의 개인 사실상 단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두 번째 문제. 어떻게 보면 권한쟁의를 청구하는 주체는 국회여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처럼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이와 같은 그 마은혁 임명보호리 권한쟁의는 우원식이 개인으로 제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땐 그것은 직권남용이에요. 왜냐? 위임도 안 해줬는데 그것을 지 이름으로 해버려 그 남의 이름 그 국회라는 이름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원식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사실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소송 요건은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주 긴급할 경우. 근데 이게 긴급했습니까? 결국 이 문제가 생겨서 선고하기 2시간 전에 내부적으로 그 평의를 하면서 서로 싸워가지고 재개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후에 다시 그 변론 재개가 됐고 그렇게 하니까 그 민주당이 이 그 헌법재판소 그 국회에서 재결의를 했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과속 스캔들 하는 과정에서 지들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기각이 아니고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각하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소송 요건 추안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난번에 각하했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민주당이 하면서 미루니까 이 문영배 그냥 겨우겨우 재개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거 안에 만회하는 걸 보면서 당신은 헌법재판소 TF에 꼭두각시냐 그런 비판을 받아도 싸다고 봅니다. 예. 자,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와 관련된 부분 27일에 선고를 하겠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추상목 대행 측의 원칙만 딱 지키면 그 문제가 일단은 문제가 뭐 해결되겠죠. 그 사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가 복귀가 된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최상목 권한대행 측 또는 국회 측 어느 쪽에 선을 줄지는 현재 내부에서 지난번 이준석 방통위원장 결정도 있기 때문에 4대 4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부 측, 최상목 권한대행 측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나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마은혁이 임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먼저 좀 살펴봤고요. 자, 오늘 지금 어제 이제 헌재에서 대통령 최후 진술 헌재 변론 11차가 진행돼서 관심이 다 거기에 쏠려 있는데 오늘 이재명 재판 있잖아요. 네. 예, 오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 이 공판의 핵심 쟁점이 오늘 이제 다뤄지는데 지난번 재판부가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문기 씨 관련 부분 중에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4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이 공소장 변경한 것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 공소장 변경 허가 문제 어떻게 일단 해석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소장 변경을 공소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약간 두루뭉실한 것을 정말 뾰족하게 이렇게 딱 깎아달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1심 같은 경우에는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또 경기지사가 돼서 그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 김문기를 알았다. 그 두 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사실 자체가 좀 두루뭉술했기 때문에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요 두 부분에 대해서 무죄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고 그 법원의 요구에 의해서 그 결국은 공소장 변경을 했고 그걸 허가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 변호사로서의 실무적 감각에 의해 따르면은 1심에 무죄됐는데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공소장 변경을 하고 요청을 하고 그것을 하면은 무죄가 유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두 번째 그러니까 김문기와 함께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이 점이 이거는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죄. 이걸로 해가지고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그럼 그 나머지 김문기의 핏값을 묻는
이 재직 중에 몰랐고 나중에 기소 이후에 알았다라는 이 부분까지 유죄가 된다고 하면은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거 뭐 벌금이나 나올 거지 하는 그런 헛소리는 들어가고 오히려 형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두 가지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났고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백현동 관련된 그 관련된 사항은 유죄가 났는데 지금 항소심 재판에서 이재명 측이 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을 뒤집어 보려고 성남시청 주무관도 불러보고 식품연구원 관계자도 불러보고 다 나왔는데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이 없었어요. 네. 자, 이재명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국토부의 협박이 따로 없었는데요. 네네. 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측이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데 실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뭐 단순히 실패를 넘어서 네. 지다리 지가 감은 거죠. 아. 직계에 지가 빠진 거죠. 왜냐하면은 항소심에서 증인을 각각 양쪽에 2명씩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지난 기일에 나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그때 협박 당하고 그렇지 않았냐 했더니만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해버렸어요. 지한테 예. 유리한 증인을 불렀는데 지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버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정준하 교수라고 그 100분 토론도 진행하고 KBS 시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네. 입증 취지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양형 전문가인데 이 정도만 해가지고 뭐 실형 1년씩 2년씩 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양형 증인을 채택했는데 양형 증인을 하려고 하면 최진영이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2012년부터 16년 초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이 양형 기준 만드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한 실형 선고 그러니까 징역 1년 집행유예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형을 실무를 해본 사람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법학과 교수도 아니고 양형위원도 해본 적도 없는 정준희 한양대 교수가 나와가지고 내가 시사 토론 해봤더니만 그거 뭐 별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당신 시사 진행 왜 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MBC, 하지. KBS 같은 이 공중파 방송이 거기서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에서 발언하는 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약간 코미디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여론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는 여론 전문가를 불러야지 왜 진행 전문가 교수를 부르냐 말이에요. 네. 코미디예요. 코미디. 아마 그 재판장님은 법대에 앉아서 이재명의 그 변호인들이 증인 신청하고 입증 취지를 보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강금실 전 법무장관님 말씀처럼 호호호 코미디다 코미디. 그랬을 겁니다. 예. 자, 선고기일을 어떻게 잡힐까요? 제가 봤을 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는 선고기일을 어제 지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판 끝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예. 날짜가 딱 나와요. 근데 보통 빠르면 3주면 끝납니다. 빠르면 3주. 그러면은 뭐 3월 중순 정도 되는데요. 제가 왜 그 좀 더 그 윤 대통령 결정은 생각보다 좀 늦어질 수 있겠냐 생각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약간 달라졌지만 스플릿 됐지만 그걸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패대으로 했는데 협박이나 뭐 억지를 예, 예. 써서 막 여론 압박으로 그렇죠. 몰아갔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평의를 해서 한 번에 끝날 가능성 전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지정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기로 노무현 11일이요. 대통령 11일, 네. 박 대통령은 뭐 17일인가 아마 그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비추었을 때는 이재명이 좀 더 일찍 골로 갑니다. 네, 저는 이재명의 선고기일이 빨라진다. 3월 중순경이다. 그러면 3월 12일이나 19일 정도 사이에 나오겠네요. 네네,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 먼저 나오고 대통령의 탄핵 관련된 부분은 기일은 아직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에서 이견이 상당히 노출되면서 선고 기일을 당분간 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 상당히 뒤로 늦춰질 것이다. 이렇게 보셨네요. 자, 이재명 관련해서 한번
그 발언 영상 한번 볼게요. 재판 관련된 다수설 주장했던 거 이재명 한 언론사에 출연해서 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걸 가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 장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뭔가 억측들을 낳을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예,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주된 주제였죠. 자 문제가 안 된다. 재판은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게 언제 다수설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수설이라고 했더니 진짜 다수설인 줄 아느냐.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엊그제 뭐라고 했죠?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토론해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공선동 원내대표가 그 1대1로 하자라고 했더니만 헉 하면서 야 3대3으로 하자. 결론은 뭐예요? 내가 토론하자고 했더니 진짜 토론할 줄 아느냐. 똑같은 거예요. 이 인간.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지난 2017년 대선 2020년 대선 때에 어땠습니까? 홍준표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가 그때에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좌파들이 뭐였습니까? 홍준표가 대통령 돼도 그 재판 계속 진행이 되고 그래가지고 유죄 판결 받으면은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무렵에 주요 언론이 주요 대학에 있는 헌법학자들 상대로서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10명 중에 7명이 재판이 대통령 당선돼도 진행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물증이 있고 객관적인 증거는 계속 다수설은 10명 중에 7명이니까 다수설은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소추는 변론으로 기존에 있던 형사사건은 진행된다라고 했던 게 다수설입니다. 아니 이재명 씨 한번 증거 한번 내봐. 아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다수 소수도 지금 구분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지금 봤을 때 윤 대통령 다시 돌아올 것 같으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설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했듯이 내가 다수설이라고 했더니 진짜 다수설인 줄 아느냐라는 것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정말 앞다르고 뒤다르고 앞에서는 주 52시간 그거 거부할 명분이 없더라 했다가 돌아서 가지고는 내가 메롱 이런 인간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비호감 높은 정치인이 누굽니까? 단 한 명 꼽아라고 하면 단 원톱이 이재명 아닙니까? 이와 같이 표리부동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말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선거법 재판 문제 다루면서 오늘 항소심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을 합니다. 오후 2시에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결심 공판 마지막 최후 진술도 하겠죠. 이재명이 최후 진술하고 그 다음에 선고 기일을 잡겠죠. 선고 기일이 며칠로 잡히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재명이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꿈을 지금 아직까지는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본인도 알 텐데 어쨌든 저렇게 헛웃음도 많이 하네요. 예, 오늘 2부 최진정 변호사 모시고 대통령 최후 진술 문제, 이재명 재편 선거법 재판 문제, 마은영 문제 좀 다뤄봤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영 TV도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최진영 TV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